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금액으로 세계 2위인 뱅가드 그룹보다도 압도적으로 자본을 운영하고 있죠. 이 기간 애플의 시총은 약 3조 달러였으니 애플을 3번은 사고도 남는 겁니다. 1992년 설립된 블랙록은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가 고꾸라지고 금융업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동안에도 꿋꿋이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더 핫해진 건 ESG를 선두에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매년 초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인 레리 투 CEO에서 2020년부터 ESG에 대한 본격적인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하는 ESG는 블랙록이 처음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2005년 유엔이 발표한 개념이죠. 하지만 블랙록은 몇 번이나 ESG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 기준임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계속되는데요. 2022년 레터에서 레리 핑크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은 환경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이며 고객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블랙록의 ESG 투자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은 이렇게 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거죠.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 걷어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블랙록은 이 원칙을 투자로만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로서 직접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는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의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경영에 개입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주력해온 엑슨모빌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우려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임원들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죠. 블랙록은 엑슨모빌의 2대 주주로 11%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경영에 개입을 시작하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100대 기업 중 82개 기업에 블랙록이 큰 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5%가 넘는 주주로서 아리백에 가입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블랙록에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기후 문제에 대한 참여가 없이는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블랙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블랙록의 ESG 펀드인 ESGU는 청정 에너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끼어 있습니다. 석유회사 엑슨모빌, 쉐브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애플,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는 2.6%에 불과했죠. 이에 따라 블랙록도 결국은 수익률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사실 블랙록이 ESG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늙어가는 자본주의가 드러내는 성장의 한계와 기후위기라는 지구의 한계에 대해서 나만 따라와! 라며 총대를 메고 나아가는 블랙록의 브랜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ESG를 모르던 많은 투자자와 블랙록을 모르던 세계 시민들이 그게 뭔데?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 ESG, 과연 변화하는 세계의 뉴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지인 작가님하고 책익질화를 하던 시절에 손을 잡는 브랜딩이라는 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양적인 성장과 그리고 스타트업에 모두 투자를 받고 엑싯을 하는 과정을 모두 다 그렇게 가야 하나? 나는 무슨 철학이 있고 회사는 무슨 철학을 가져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그 한지인 작가님 만나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ESG라는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영상과 책으로 풀어보자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대기업에 가서 디자인팀에 가서 신규 브랜드 런칭이나 기존 브랜드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딩이라는 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브랜드의 가치를 찾아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ESG라는 그 가치들이 사실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인 가치들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걸 일로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ESG라는 말이 막 유행했을 때는 에이 뭐야 저거 사람들 뭐 몰랐는데 이제 와서 저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시적인 유행으로 안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한번 파헤쳐 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금융이나 투자나 돈과 연결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CEO나 이런 윗분들도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게 더 힘을 가지는 걸 보고 저도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꽂혀 있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일에서 정체를 겪던 한지인 저자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 모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바로 영국의 슈마허 컬리지. 이곳에서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과정을 수강하는데요. 온전한 생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슈마허 컬리지는 그 E.F. 슈마허라는 분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학교고 학교를 만드시는 분들 자체가 막 철학자 막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갔을 때 전공이 3가지가 있고 첫 번째가 전환경제학이고 홀리스틱 사이언스라는 게 전체적인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통합적 과학 그런 게 있고 이콜로지컬 디자인 띵킹 생태 디자인 띵킹이라는 3가지 전공이 있었고 라이블리후드라고 하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온전한 생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스 자체도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가 진짜로 살아가면서 뭘 바꿀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보자 이런 식의 코스를 저는 들었고요. 전환경제학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보고 개선을 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세상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개선하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서 되게 새로웠어요. 그게 이게 막 투쟁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네. 한지인 작가가 배운 전환경제학은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한경제의 한 갈래인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한경제 시스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넛경제학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창안했죠. 도넛의 안쪽에는 에너지, 물, 식량, 보건, 교육, 소득, 일자리 같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도넛의 바깥쪽은 지구 생태계를 위한 조건들이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이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는 생태적 한계는 하나도 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초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쁜 상태죠. 미국은 사회적 기초는 거의 충족하지만 생태적 한계를 초과합니다. 한국 역시 생태적 한계를 한참 초과한 상태죠. 도넛 경제학은 성장 중심의 경제학과 달리 모든 사람이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균형적인 경제학입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 그리고 교황까지도 추천하는 모델이죠. 순환경제학은 한 번 쓴 자원을 어떻게든 계속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데요. 현재의 자본주의가 취하고 만들고 버린다면 순환경제는 다시 쓰고 나누고 고치고 재단장하고 재생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죠. 커머스 경제는 공유 경제와도 비슷합니다. 공간, 도구, 서비스 등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죠. 하지만 커먼즈 경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자와 사용자를 일치시킵니다. 사용하는 자원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강화하죠. 그래서 커먼즈 경제는 로컬 경제와 연결이 됩니다. 지역의 자원을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죠.
델라라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마침 그 전환경제학을 슈마우에서 전공을 하고 저희 조교를 했던 친구라서 그 델라라는 친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걸 다 다루고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을 막 다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 팟캐스트 이름이 업스트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업스트림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계곡의 상류? 물의 상류라는 이름인데 결국 이것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바꿔야지 이거를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방법이나 스킬 같은 거를 조금씩 바꾼다, 변주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면 이거는 되게 한계가 있고 그냥 임시방편에 불과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ESG가 사실 눈길을 끌게 된 거, 제가 관심 갖게 된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이런 것들과 함께 이걸 녹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대한경제를 배웠을 때 업스트림이라는 그 개념과 ESG는 굉장히 닿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ESG가 윗선에서 이야기된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고 이걸 진짜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좀 힘을 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저는 이 썩은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막 우리는 찾아볼 거야. 그래서 약간 빨강빨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ESG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5편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의 ESG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